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지 말고 월세 들어가라는 소리죠. 월세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 처분된다. 월세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까먹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다. 보증금을 까먹었는데 500만 원밖에 못 까먹었어. 그러면 500만 원은 최우선 면제를 요구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 그냥 알아서 배당 안 해줍니다.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 가구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전입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등기부를 열람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그러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세입자가 5명이고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5억이다. 예상 낙찰가가 6억이다. 그러면 선순위자가 5억이니까 6억 빼기 5억. 그러면 나는 전세금 1억 원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중개사고가 많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원룸이 호실이 10개. 선순위가 5명, 나 하나, 내 밑으로 4명이 들어올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최우선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이 후순위 내 집이 최우선 면제금으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우선 면제금이,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3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도 선순위예요. 3, 40이.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의 경매대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먼저 배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가지고 순위 배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이 5억이니까 1억 2천을 더하면 6억 2천이겠죠. 이게 나보다 우선한다 이거죠. 근데 예상 낙찰가는 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월세 계약은 몰라도 이 집에 전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보면 선순위 세입자가 5명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5억 원이다. 예상 낙찰가가 6억이다. 시세가 10억이고. 그러면 보통 후순위로 1억 원의 전세 계약 체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10억짜리인데 뭐 5억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다가구 원룸은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많고 보증금이 뭐 대부분 떼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 저당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 60% 정도의 낙찰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6억 원으로 보고 선순위 5억 빼고 반개수를 빼야죠. 그래서 반개수를 빼니까 1억 2천이더라. 그러면 6억 2천 재펴먹은 상황에서 내가 6번째로 1억 원의 전세계약 체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방이 10개고 등기부로 보니까 2011년도에 선순위 저당권 2억짜리가 있단 말이죠. 보통 중개사 사장님들이 안심하시라고 이거 뭐 시세가 얼만데 2억밖에 없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보다 우선하는 9명의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4억이다. 방이 10개고 나보다 우선하는 선순위로 전입신고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4억이다. 건물의 예상 낙찰가가 6억이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집의 10번째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나보다 우선하는 저당 채권액과 2억 원이죠. 세입자 보증금의 합계가 4억 원이죠. 총 6억. 그러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만약에 최우선 면제 금액이 보증금 1억짜리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후순위라도 최우선 면제 받는 게 3,400이니까 3,400만 원의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러시죠?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렇게 된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2011년도에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대출할 때 11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는 거죠. 2011년도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대출 당시에 예상한 방백의 액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현행법령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한 최우선 변제금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뭐 선순위 저당권하고 선순위 세입자하고 합치니까 6억이네. 그리고 시세는 10억이지만 예상 낙찰가가 6억이네. 그렇지만은 현행법에 의할 때 나는 후순위 세입자라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3,400만 원은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오해하면서 3,400만 원 상당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 봤는데, 근데 오해입니다. 201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최우선 변제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요. 따라서 뭐 1,000만 원 상당의 그 월세 이런 식으로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 3,4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고 보증금을 3,400으로 약정하면 큰 코 다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경매물건 보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는 중개보조원, 그런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사건 사고로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내가 했지만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순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저당권이 하나도 없네? 심지어는 등기부상 띄워보니까 와, 하나도 안 잡혔네? 오해하고 전세 등기까지 하는구나. 그럼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들이 전입신고하고 있다. 다 나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순위에서 밀리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고 그래서 안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전입신고도 안 하고 전세 등기만 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도 없다. 여기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본인 확인하는 거 아시죠?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엉뚱한 무관한 자들이 세를 놓는 경우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중개사무실에서 주인한테 일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면서 주인은 월세노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 전세로 빼가지고 들고 도망가는 경우가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순위 설정 물건이 뭐냐, 그리고 세입자 확인,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본 물건에 우선하는 숨어있는 권리 확인에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거는 안타까운 문제인데, 은행에서 그 집에 담보대출을 한다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있잖아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뭐가 있습니까? 전입세대 열람원, 은행보다 우선하는 세입자가 있는지 다 빼라 이거죠. 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뭐가 있습니까? 국세나 지방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예요. 여기에 관한 판례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목적물 때문에 발생한 세금 있잖아요. 종부세나 재산세나 상속세나 기타, 이런 세금들은요 숨어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이나 선순위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이런 완납 증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입세대 열람은 확인 안 하죠. 선순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 안 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얼마나 선순위로 잡혀 있는지 확인 안 하죠. 그리고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은 더더군다나 확인 안 하죠. 그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서 내가 보증금을 다 띄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1억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제기관에 1억 달라고 막 청구를 합니다. 중개사가 중개거래 잘못해서 물어주세요. 그러면 공제기관은 뭐라고 합니까? 소송하라고 하죠. 그러면 1년, 2년, 3년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계속 끌어요. 합의 두르죠. 어차피 이거 해야 너 과실도 있고 중개사 과실도 있다.
근데 너는 3분의 1이야.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손해봤다. 2천만 원에 합의 보자. 2천만 원만 먹고 떨어지라고. 근데 2천만 원 때문에 3심까지 변호사비 들어가면서 소송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요. 보통 1억짜리 공제준서 끊어주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우리 판례는요, 임대인 과실, 공인중개사 과실, 세입자 과실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세입자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판사는 나한테 너 왜 선순위 세입자 확인 안 했니? 너 왜 국세 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 안 했니? 이렇게 나의 과실을 따진다고요. 근데 나는 뭐예요? 아니, 공인중개사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판사가 나의 과실도 인정해요. 손해본 거예요. n분의 1 하라고 그래. 근데 n분의 1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3년 동안 변호사 선임하고? 어이구, 안 하고 말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그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이 기관에 문의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가 이거죠. 그러면 여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겠다. 지금까지 기타 주의할 사항들 이 정도만 알아도 전세금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사고 나면요, 사후 구제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있어도 치료제는 없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계약 체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